부동산 개발업자, 땅만 잘 보는 친구 있잖아요. 그래서 좀 따라다니면서 눈 기웃기웃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땅을 어떻게 보는지. 그래서 딱 있죠. 땅을 보는 방법을 가르치더라고요. 땅을 이렇게 봐야 되고 뭐. 그래서 그래요. 근데 그건 저하고 맞지 않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하려면 사기꾼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갈등하죠. 그죠? 우리가 여러분 전화 오잖아요. 그죠? 제주도에 땅을 사래요. 너무 좋대요. 그죠? 이거 지금 투자액의 200%를 보상한대요. 그죠? 그럼 제가 얘기해요. 200%를 보상하면 당신이 뭐예요? 네 돈 주고 사서 내한테 좀 명의를 넘겨다오. 그러면 거기에 뭔가 그렇게 좋다면 내가 거기에 반반을 줄게. 네 돈 투자하면 그 지는 투자 못하면 왜 넘을 뭡니까? 투자하라 하냐 이거죠. 그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아니 그러면 말이 그쪽에서 당황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내가 조금 더 얘기하니까 전화를 끊어버린다. 그러잖아요. 신경질을 끊어버리는. 그런 사람 많이 당하잖아요. 옛날에 제가 뭐 부동산에 대한 세법에 관한 얘기를 막 하면서 세율이 그럼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서 그 전화 기획부동산 아는 사람한테 아니 이제 그런 세율이 어디서 어떤 근거에서 얘기하냐고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 우리 법 규정에 그런 얘기 있냐고 하니까 갑자기 뭐예요? 굉장히 당황하더라고. 보통은 모를 거니까 넘어가는데 그죠? 제가 들이미니까 뭡니까? 따지니까 그래서 그래서 제가 얘기해서 할라 하더라도 좀 그럴듯하게 좀 하시라고 좀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좀 잘하시라고. 그러니까 전화를 확 끌어버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투자를 할 때 보면 그래서 전화 와서 어떻게 투자를 결정합니까? 실제로 뭡니까? 가서 그게 과연 가능한지 그죠? 그래도 속고 속기는 판에 그죠? 투자는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볼게요. 출제가 보면 주택 임대소득이 잘 나와요. 이제까지 가장 많이 출제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법은 1주택에 있죠. 월세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택이 한 채에 있어. 두 채 있으면 안 돼. 법률상 두 채 있으면 탈락. 한 채만 있어요. 한 채. 한 채가 있어가지고 그 주택에 대해 세를 줬다. 월세를 받는다. 그리고 거기서 가득한 소득이 있다면 그건 과세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제한이 있습니다. 1주택이라도 그 주택이 고가주택이라면요. 고가주택의 정의는 기준시가 기준 9억 초과 주택을 얘기합니다. 기준시가는 현가의 시가의 한 90%, 80%를 반영합니다. 강남 3구에 있는 있죠. 아파트 30평 아파트는 보통 12억에서 15억 정도 합니다. 그러면 기준시가 9억이란 말은 시가가 한 10억 정도 되는 정도의 아파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0억을 만약에 월세를 받으면 꽤 돈이 되죠. 그래서 그거는 과세하겠다는 의미니까 1주택의 월세 소득은 대원칙이 비과세이지만 꼭 알아야 될 거 단 조건이 있죠. 예외가 있다 이거죠. 고가주택은 제외한다는 점 꼭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올해까지 한시적 규정입니다. 올해 말까지 규정인데요. 우리가 임대하는 사람 있죠. 상가 임대는 안 되고 상가 임대는 안 돼요. 오로지 이 임대업을 할 때 주거용 건물이죠. 원룸이랄지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고시원도 포함합니다. 그런 준주거용 건물 있죠. 건물 임대업 중에서 뭐가 단서가 붙어야 됩니까? 요거. 주거용. 원룸 같은 거 월세 내는, 그죠? 그런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는요,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자기가 받는, 그죠? 소득금액의, 수익금액이 얼마? 2천만 원 이하는 뭡니까? 2천만 원까지는 올해까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퇴자의 뭡니까? 소액으로 있죠. 월세 받아가지고 사시는 분을 위한 장려 정책이고요. 아직까지도 뭐예요? 요거를 그죠? 우리나라의 아직 취약점이 뭐냐면 월세 소득을 파악할 수 없다는 있어. 그런 어떤 월세를 받는 사람을 과세를 못하는 현실에 아픈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30년 동안 건물주한테 뭡니까? 전부 다 위협을 했거든요. 너 건물이 두 채 있네, 주택이. 여기서 한 채는 뭐 했니? 혹시 돈이 있으면 세금 내. 이런 식으로 다 안내장을 보냈는데요. 그게 안 먹힌다는 거죠. 그래서 나타난 규정이 뭐냐면 반대로 들어갑니다. 주인한테 공격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 계약의 상대방자한테 뭡니까?
연인데 해당 과세 기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다른 거 할 때 있죠. 왜냐면 지금 다른 얘기하는데 지금 내가 이해 안 됐어서 멈춰버리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는 마치고, 그죠? 그렇게 해주세요. 자, 그러면 잠깐만 2천만 원까지를 했는데 건물 가만 있어봐. 뭐를 가만 있어봐. 주거용 그 2천만 원까지다, 그죠? 그래서 은퇴자 있죠? 네, 그런 2천만 원까지, 그죠? 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천만 원까지는, 그죠? 그래서 요거 2천만 원 이하는 주택, 그죠?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있죠.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2년이 연장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고요. 이 제도도 결국은 뭐냐? 어떤 제도냐면 나중에 이제 월세공제라는 걸 배우게 돼요. 월세공제라는 제도가 바로 이 제도예요. 이 주인들의 뭡니까? 월세소득을 주인한테 얘기하니까 안 되니까 뭘로 파악한 거예요? 세입자한테 신고해서 좀 인센티브를 주게 해서 뭡니까? 그걸 파악하겠다는 인센티브 제도가 바로 월세세 공제 제도가 됩니다. 월세세 공제. 그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조금 연관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조금 깊네요. 그죠? 좀 깊으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작물 재배업 소득은 아까 얘기했듯이 식량을 작물 재배하면 우리가 비과세고요. 10억까지 다른 것들은요. 10억까지 내에서만 그죠? 비과세하고 10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거 볼게요. 사업소득자도 원천징수해요. 원천징수 하는데 몇 프로냐면 우리 일반적인 뭡니까? 의료보건 용역 및 인적 용역, 학원 선생님들, 다단계 판매원 등등등 뭡니까? 이런 금액은 전부 다 지급액의 3%를 떼요. 학원 강사 선생님한테 만약에 1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면요. 소득세, 원천징수세는 3%를 떼요. 그럼 지방소득세 0.3% 해서 뭡니까? 3.3%, 33,000원 띄고 준다 이거죠. 여러분이 학원에 만약에, 학원이랄지 상대방의 소득이 사업소득자로 기속된다면 여러분 회사에서 소득을 지급할 때 3.3%를 띄고 줘야 돼요. 그 점을 아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소득자 중에서 봉사료가 나타난 수익금액이 있죠. 봉사료가 있는 수익금액은 이런 거죠. 나이트클럽에 가면 많아요. 나이트클럽에 가보시면 이렇게 기타 치는 분, 웨이터, 그 다음에 춤추는 사람 분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봉사료가 TC가 붙잖아요. 그죠? 차지가 붙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뭡니까? 일단 원천징수를 조금 더 많이 해요. 더 과세하는 건 아니고 기납부색이잖아요. 그죠? 나중에 다 빼줘요. 근데 이 제도가 지금 지급할 때 조금 더 띄놓자 이 말이에요. 이분들이 상대적으로 주거가 불안하니까. 그죠? 봉사료 수익금액 있는 사람보다 이런 사람이 더 안정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더, 그죠? 떼가지고 그렇게 나중에 조세세권을 확보하는 측면이지 더 과세하는 건 아니에요. 5%에다가 나중에 기납부색으로 다 빼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정산하게 되는 구조를 이거를 더 과세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옛날에 제가 그 학원 강사를 할 때 사업소득자가 되었거든요. 학원 선생님 할 때 다른 교육기관에서 했을 때 그러면 3.3을 뛸 거 아니에요. 그죠? 뛰면 나중에 되면 연말정산하면 굉장히 뭐예요? 5월달에 되면 너무 피곤했어요. 왜냐하면 소득이 적으면 어떻게 됩니까? 3% 뛴 것도 많이 떴기 때문에 환급을 받겠죠. 그죠? 근데 소득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훨씬 더 내야 되죠. 그죠? 제가 보통 이거 한 종합소득세 3% 뛴 거에 한 500만 원씩 더 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뭡니까? 5월달에 500을 더 내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때 뛸 때마다 한 10%씩 떨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좀 덜 편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3%, 5%요 차이만 좀 알면 좋겠습니다. 자, 소득의 구분 볼게요. 원고료 강요가 있는데 신규 채용이나 사내 교육할 때 그죠? 근로소득을 본다. 그죠? 사업적인 작가나 강연자가 책을 쓰거나 강의를 하면요. 이거는 사업소득을 보는 거고요. 일시우발적으로 어쩌다가 한번 하면요. 원고료 강연료는요. 기타 소득을 본다. 즉 하나의 행위가 획일적으로 어떤 소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뭡니까? 상황을 봐서 뭡니까?
소득의 구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확장력을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업소득의 계산 이렇게 됩니다. 여기 마지막인데요. 여기 좀 어려워요. 몇 개만 좀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수익금액에 집을 넣는다는 말은 뭐냐면요. 총수익금액에 산입하는 거고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거는 요거는 쉽게 하면 수익으로 본다. 세금을 내라. 필요경비에는요. 비용을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당연히 그죠? 우리 매출액, 매출원가 뭐 되는 거고.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상대방으로부터 장려금 받는 거 있잖아요. 개인사업자가 장려금 받을 수 있죠. 그래서 판촉비 받을 수 있죠. 받았으면 뭐다? 수익이다. 총수익 금액이 집에 없습니다. 세금도 내고. 그러면 장려금을 지급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급하는 자도 뭡니까? 그건 필요경비에 인정합니다. 대응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장려금을 받으면 수익 금액이 집에 없고, 장려금을 지급할 수도 있잖아요. 사업을 위해서 지급한 거는 필요경비에 인정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 중에 종업원 인건비는 당연히 뭡니까? 사업소득자 중에 인건비는 당연히 되겠죠. 그죠? 만약에 제가 여기에 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있는 다른 있죠. 제 말고 여기 근로자들의 인건비는요. 당연히 제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당연히 인건비를 경비로 빼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표자 인건비는요. 제 인건비는요. 사업소득으로 뺄 수 없는 거죠. 만약 뺄 수 있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1억을 벌었어요. 그죠? 다 해가지고. 그럼 저는 1억을 벌었는데 제 인건비를 얼마를 뺍니까? 1억을 빼면 제로가 될 거 아니에요? 사업소득세 냅니까? 안 내죠. 그러면 저는 1억을 받았잖아요. 제 소득이 뭘로 과세할 겁니까? 과세할 게 없거든요. 근로자도 아니고 법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인건비가 소득금액에 녹이려면 대표자의 인건비는요. 당연히 그죠? 공제를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법인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인이라는 인격이 있고 거기에 소속된 임직원이 대표이사니까 당연히 뭡니까? 비용 처리를 해주는 거고 대표자의 인건비는요. 내가 출자해서 내가 가져가는 거거든요. 출자금의 환급을 보기 때문에 전혀 뭡니까? 인건비가 될 수 없다는 점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대표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자산 수중이익이나 채무 면제이거든요. 공짜로 받거나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죠. 이것도 그죠? 우리가 수익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사업과 관련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과 관계없이 공짜로 받았으면요. 그는 수익을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밑에 있어요. 이거. 사업과 무관한 거는 뭡니까? 그죠? 수익을 보지 않죠? 그럼 사업과 관계없이 공짜로 받았대요. 그럼 요거는 뭐 때문에 이렇게 수익을 안 보냐면 그거는 증여세로 과세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세금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여기서 사업소득으로 뭡니까?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사업소득 과세하지 않고 뭘로? 그죠? 증여세로 과세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사업과 관계없이 받은 거는요. 수익 금액에 지배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돼요. 하지만 사업의 연장성사에서 받은 이죠. 공짜로 받은 거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거예요. 차이가 있습니다. 치사하잖아요. 유관인지 무관인지 따라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가사용 재고자산의 사용액. 가사용으로 사용하면요. 재고를 뭡니까? 내가 업무에 사용하려고 재고를 했다고 이걸 어디에 사용한 거예요? 그냥 자기 집에 사용했다. 그럼 매출원가는 비용으로 대응해 놓고 수익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만큼은 뭐예요? 사용액을 그냥 수익으로 집어여가지고 뭔가 하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안 하면 매출원가는 비용화 됐잖아요. 상가격에 제품이랄지 상품을 사서 상가격이 포함되어 있을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원가로는 갔는데 수익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금액도 수익 금액에 집어였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게 굉장히 독특해요. 요거. 대표자의 건강보험료 있죠. 제의 건강보험료는요. 물론 우리가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가 많이 아니고, 그죠? 직장가입자, 저도 직장가입자니까, 그죠? 거기에 대표자의 그죠? 건강보험료 있죠. 요거는 사업소득으로 그죠? 경비로 인정해줘요. 굉장히 독특하죠, 그죠? 그래서 이거 대표자의 건강보험료, 그죠? 제의 건강보험료 있죠? 이것도 피해경비로 인정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개념이죠.
그리고 제가 또 강조드렸죠. 업무형 승용차는요. 일반적인 고정자산에 뭡니까? 처분 손익은 그저 과세되지 않지만 뭡니까? 업무형 승용차만이에요. 승용차의 처분이거든요. 예외적으로 과세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요거 한번 볼게요. 여기 좀 적어놓으세요. 우리 사업용 계좌에서 뭡니까? 사업용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이 있잖아요. 저희 그 사업용 계좌가 있잖아요. 저희 성남 전산회계학원 계좌에 보면 이자가 붙잖아요. 그죠? 그걸 뭘로 볼 거냐, 그죠? 사업에 유관된 걸 볼 거냐, 뭘로 볼 거냐 했을 때 우리 법은 그렇게 안 봅니다. 이자 수익은 뭘 본다고요? 바로 있죠. 사업 소득에 연관되지 않고 뭔가 별도로 뭔가 이자 수익으로 본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자 수익은 이자 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총 수익 금액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 있죠. 사업 소득자도 기장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기장을 해서 이자 수익이라고 계산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걸 통해서 소득 금액에 영향을 미친 거죠. 그러니까 그 점도 나중에 빼버려요. 마이너스 쳐버려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자 수익이 만약에 회사가 수익 계산했으면 뭡니까? 수익을 계산해서 당기 순이익이 만들어졌다면 그 부분은요. 빼버립니다. 불산입해서 빼버려가지고 결국은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자 소득은요. 이자 수익은 그죠? 사업에 유관된 이자 수익은 사업 소득이 아니고 어떠한 경우라도 이자 소득으로 뭡니까? 과세한다는 점만 좀 알면 좋겠습니다. 자, 그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는 일반적이고요. 이거 한번 볼게요. 그럼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수익 인식식이 있죠. 일반적인 매출은 인도할 때 시용 판매는 사겠다고 표시한 날짜, 위탁 판매는요. 우리 수탁자가 판매한 날짜, 뭐 장기 할부 판매는 인도했을 때 요건데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업 한번 볼게요. 무인 자동 판매업은 현금 인출인데 요거만 조금 보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업 있죠. 매매업이란 말은 부동산을 사고 파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자를 얘기하죠. 그러면 요거를 언제 돈 벌었다고 보는 시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거는 대원칙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는 원칙이 대금청산입니다. 아까 제가 했잖아요. 권리금 확정주기가 뭔가 돈을 받는 날이죠. 그날이 가장 있죠. 여기에 수입 시기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금청산 전에 뭔가 등기를 칠 수도 있다고요. 그럼 법률적인 그죠? 잉크가 방울이 뭡니까? 등기 날짜로 되죠. 그럼 이쪽에 확정이 됐다고 보는 거죠. 법에서. 그 둘 중에 빠른 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인도일하고 사용수익은 예외적이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도 안 주고 등기도 치기 전에 이 물건을 준다? 사용을 수익하게 한다? 아주 예외적으로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날짜를 기속으로 잡아가지고 뭡니까? 우리가 수입 시기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올해 정부가 지금 굉장히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그죠? 지지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굉장히 똑똑한 걸 봤는데 올해 지금 정부가 국민 지지율이 지금 뭐 또 남북한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뭐 지지율이 올라갔다고 들었는데요. 물론 그걸 또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서로 각각의 진영에서 바라보는 시야가 뭐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았던 거는 뭐냐면 보통 대통령은 권위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장을 줄 때 어떻게 줍니까? 본인은 뭐 이런 사람들은 뭐 어떻게 돼요? 그죠? 이렇게 딱 꼿꼿하게 해놓고 그죠? 인사하면 뭡니까? 그래서 자기 임명장을 탁 이렇게 주면 막 각하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옛날에. 근데 요번 정부에 있죠. 우리가 강요들을 이렇게 그죠? 우리가 이제 뭐 임명할 때 보면 서로 청와대에 가서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합니까? 이낙연 총리가 국무총리가 뭡니까? 인사를 90도로 했어요. 그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신문 보셨습니까? 똑같이 인사를 90도 하니까 대통령도 뭐 똑같이 90도로 인사한 거예요. 대등하게 인사를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정확하게 대등하게 있죠. 옛날에는 안 그랬다고요. 이렇게 똑 있으면 인사하면 그냥 주고 그죠? 목내를 까딱하고 그죠? 전 정부는 다 그렇게 했다고요. 근데 이번 정부는요, 그 사람을 쓸 때 모신다는 개념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그죠? 신선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 보고 굉장히 감탄하는 거잖아요. 뭐 정상 외교 같은 경우도 서로 딱딱하게 앉아서 책상에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죠? 판문점에 거기 있잖아요. 거기에. 다리에서 뭡니까? 카페 하다가, 그죠? 친구끼리 앉아서 걸터 앉아서 서로 있죠. 차 한잔 마시면서. 그게 얼마나 진수를 보이냐요. 그죠? 물론 그걸
만들어진 건지 모르지만 일단은 보기 좋죠, 그죠? 인사할 때 대등하게 인사하죠, 그죠? 좀 익히라고요, 이렇게요. 대등 인사, 대등 인사 이렇게 좀 대등하게 인사한다. 이게 외우셔야 돼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 중에서 뭡니까? 빠른 날을 뭡니까? 그 빠른 날을 이제 부동산 매매업의 수입 시기로 본다는 겁니다. 대등 인사, 알겠죠? 그 일부러 제가 이렇게 딱 그 두 문제를 하게 하려고 이렇게 딱 배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익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정도 해주고요. 나중에 이제 소액 부징수 전수는 뭐냐면 나중에 원천세 할 때 보면 1,000원은 과세 안 해요. 그래서 원천징수세액이 뭡니까? 1,000원이면 과세 1,000원 미만은 안 해요. 그러니까 원천세가 너무 적으면요. 원천 1,000원 미만이면 소액은 뭡니까? 징수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은행에 이자 찍히는 거 보죠? 보면 뭐 652원에 뭐 그죠? 지저분하게 막 했는 거 보이잖아요, 그죠? 이자 속이 좀 많아야 되는데 왜 652원이 찍히지나? 결산이죠, 52원. 이거 왜 나타나죠? 네. 그래서 원천징수 시스템이 가장 완벽한 데가 바로 금융기관입니다. 우리나라의 은행에서 지급하는, 그죠? 그렇게 지급할 때 시사 프로를 적용하잖아요, 그죠? 완벽한 원천징수가 되기 때문에 이자 소득만은 뭡니까? 1,000원 미만이라도 뭐예요? 과세를 하는. 일반적인 다른 소득은 안 해요. 근데 이자 소득만 뭡니까? 1,000원이 안 되더라도 소액은 부징수하지 않고 과세되는 그런 입장을 취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요 얘기는 나중에 뒤에 절차적 사항에서 여러분들하고 좀 살펴보겠습니다. 축에 의한 거 생략합니다. 여러분들 세무 1급에서 나오는 거니까 모르셔도 돼요. 그냥 그 정도만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